중종 30년 1535년 가을 세자궁 동궁전 세자 호인종는 14살의 나이로 홀로 어머니의 기일을 맞이했습니다. 장경왕후가 그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어언 14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세자는 창덕궁 경운각 한켠에 마련된 작은 제단 앞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중종실록 30년 9월 7일 조에는 세자가 생모 장경왕후의 기일을 맞아 소식하며 삼가 예를 다했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으나 그 행간에는 한 소년이 흘린 눈물의 무게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제단 앞 세자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또 한 해를 살아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셨다면 제가 이리 외롭지는 않았겠지요. 그의 손에는 내훈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해왕 후성종의 어머니가 여성의 덕목을 가르치기 위해 편찬한 이 책을 세자는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마다 읽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가르침을 직접 전해주셨을까, 그런 상상을 하며 위안을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세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세자빈 박씨였습니다. 그해 봄 중종의 명으로 간택되어 세자궁에 들어온 지 겨우 5달이 지난 13살의 소녀였습니다. 전하. 박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세자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밤중에 어찌 이곳에? 전하께서 홀로 계시는 것을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 역시 어린 나이에 친정을 떠나 낯선 궁궐에 들어왔지만 남편의 고독이 자신의 것보다 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인 반남 박씨 가문은 비록 명문이었으나 궁중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외지인이었습니다. 반면 문정왕후 윤씨는 파평 윤씨 가문을 배경으로 중전의 자리에 앉아 궁궐 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는 아직 어리니 이런 슬픔을 알 리 없소. 그러자 박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가 비록 어리지만 어머니 없이 자란 이의 마음은 압니다. 저 역시 친정에서 어머니의 병환을 뒤로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궁한 이듬해 돌아가셨습니다. 세자는 처음으로 세자빈의 눈을 제대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자신과 같은 상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깊은 이해가 오갔습니다. 박씨는 조심스럽게 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제가 감히 청하옵니다. 제가 전하의 어머니를 대신할 수는 없겠으나 전하의 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 외로우실 때 곁을 지키고 전하께서 슬프실 때 함께 울어드리겠습니다. 세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빈. 그날 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종 32년 1537년 봄 문정왕후는 자신의 아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을 무릎에 앉히고 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자는 정전에서 열린 경연 왕과 신하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를 마치고 대비전으로 문안을 드리러 온 참이었습니다. 중종실록 32년 3월 15일 조에는 세자가 경연에서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구절을 논하며 명쾌한 견해를 보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 문정왕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차가웠습니다. 경연에서 신하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하던데 혹 교만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느냐? 감히 그럴 리 없습니다, 대비마마. 세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언제나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내 어미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참으로 애석하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친자식처럼 돌보지 않았느냐? 내 은혜를 잊지 말거라. 대비 마마의 은혜는 만극하옵니다. 아드님이 어찌 감히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세자의 대답은 완벽했으나 그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세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효심이 지극하구나. 내 아들 경원이도 내 형을 본받아 자라길 바란다. 세자가 데뷔전을 나온 후 세자빈 박씨는 남편의 굳어진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세자는 동궁전으로 돌아오자마자 창가에 서서 먼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박씨의 물음에 세자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비는 모를 것이요. 대비 마마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고 계시오. 어머니의 부재를 효라는 이름의 족쇄로 채우고 계시오. 박씨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제가 그 족쇄를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전하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세자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중종 34년 1539년 여름, 중종실록 34년 6월 22일 조에는 세자가 항문에 정진하나 간혹 우울한 기색을 보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 세자는 점점 더 깊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세자를 지지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자빈 박씨는 후원에서 홀로 앉아있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효경이 놓여 있었으나 책장은 한참 동안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하. 박씨가 다가가자 세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빈, 때로 나는 생각하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고. 대비 마마께서는 경원대군을 세자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 같소. 박씨는 남편의 곁에 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대비 마마의 욕심일 뿐입니다. 전하께서는 정당한 세자이시며 장경왕후께서 남기신 유일한 혈육이십니다. 전하께서 흔들리시면 저 역시 흔들립니다. 세자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왜 이리 강하오? 나보다 어린 나이에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소? 박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저는 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명확할 뿐입니다. 친정의 아니보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전하이십니다. 그 말에 세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중종 38년 1543년 겨울, 문정왕후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중종실록 38년 11월 8일 조에는 세자가 데뷔 전에 문안을 드린 후 안색이 좋지 않아 약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던 외척 세력은 하나둘 궁에서 밀려났고 윤원영을 비롯한 소윤, 문정왕후 계파의 세력이 조정을 장악해 가고 있었습니다. 세자빈 박씨는 남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남편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정왕후가 보낸 내관이 약재를 가져왔습니다. 대비 마마께서 세자 저하의 기력 회복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보약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세자는 그 약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시려 했으나 세자빈이 재빨리 그 잔을 가로챘습니다. 전하, 제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빈 무슨? 전하, 제가 전하의 식탁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씨는 주저없이 약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전하.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박씨는 홀로 방에서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습니다.
독은 아니었으나 몸을 서서히 상하게 하는 약재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고 세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세자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박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견디고 이겨내야 할 시련입니다. 제가 전하 곁에 있는 한 전하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정이 아닌 전우애에 가까운 결속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방패이자 칼이 되었고 그 사랑은 궁궐의 차가운 벽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중종실록의 행간을 읽으면 세자호와 세자빈, 박 씨의 관계는 정략 결혼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애정의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부재라는 공통된 결핍을 나누었고 그 결핍을 서로에 대한 헌신으로 채워갔습니다. 세자빈 박 씨는 단순히 남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내 편이 되기로 맹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앞으로 펼쳐질 9개월의 짧은 왕위와 30년의 긴 기다림 속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박 PD의 잔잔한 역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중종 39년 1544년 11월 15일 창덕궁 대조전 중종이 승하했습니다. 중종실록 39년 11월 15일 조에는 임금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57세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궁궐은 곡소리로 가득 찼고 세자호는 아버지의 빈전 앞에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권력의 이동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중종이 눈을 감자마자 문정왕후는 대비가 되었고 세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인종, 그가 바로 조선의 제12대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자빈 박 씨는 왕비 인성왕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즉위식이 끝난 그날 밤 인성왕후는 남편의 얼굴에서 안도가 아닌 공포를 읽었습니다. 전하, 이제 주상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인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전, 나는 왕이 된 것이 아니오. 더 큰 감옥에 갇힌 것이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종 즉위년 1544년 11월 20일 문정왕후는 대비의 자리에 앉아 인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냉혹한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종실록 즉위년 11월 20일 조에는 대비가 정사에 깊이 관여하며 주상께 자주 교시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상. 문정왕후는 인종을 주상이라 불렀으나 그 어조에는 존경이 없었습니다. 선왕의 상을 치르는 동안 내가 정신을 못 차릴까 염려되어 내가 직접 조정을 살피겠다. 내 어머니 장경왕후는 너를 낳고 금세 떠났지 않았느냐?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올랐겠느냐? 인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비 마마의 은혜를 감히 잊지 못하옵니다. 그래, 효심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조정의 일은 내게 맡기고 너는 학문에나 전념하여라. 아직 너는 어리지 않느냐? 인종은 이미 30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에게 그는 여전히 어린 세자일 뿐이었습니다. 인성왕후는 데뷔전에서 나온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대비 마마께서는 전하를 주상이 아닌 찬탈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인종은 쓰게 웃었습니다. 중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소? 하나 나는 대비 마마의 아들이요. 효를 저버릴 수 없소. 인성왕후는 남편의 그 효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지 직감했습니다.
인종 원년 1545년 1월 인종은 즉위 후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인종실록 원년 1월 3일 조에는 주상이 강령전에서 정사를 보기 시작했으나 얼굴에 병색이 있어 신하들이 우려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종은 즉위 후 불과 한 달 만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심한 복통과 구토로 이어졌습니다. 어이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고 다만 과로로 인한 기력 저하라는 진단만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성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증상이 특정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데뷔전에서 보낸 보양식을 드신 후 남편의 증상은 반드시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정왕후가 보낸 내관이 또다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대비 마마께서 주상 전하의 기력 회복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삼계탕이옵니다. 인종은 그 음식을 받아들려 했으나 인성왕후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먼저 간을 봐야겠습니다. 중전, 그럴 필요 없소. 전하, 왕비의 본분은 주상의 수라상을 살피는 것입니다. 청컨대 허락하소서. 인성왕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내관이 가져온 삼계탕 중 인삼뿌리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인종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드셔도 되겠습니다, 전하. 그러나 그날 밤 인성왕후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신음을 참았으나 상궁이 이를 발견하고 어이를 불렀습니다. 어이는 왕후의 맥을 짚어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마, 혹시 평소와 다른 음식을 드셨습니까? 아니다. 평소와 같았다. 인성왕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독이라면 즉시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인종 원년 1545년 3월 인종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인종실록 원년 3월 12일 조에는 주상이 병이 깊어져 조회에 나오지 못하고 대비가 대신 정사를 결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성왕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뢰할 수 있는 상궁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미 상궁이었으나 인성왕후는 그녀조차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문정왕후의 눈과 귀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성왕후는 직접 데뷔전에서 보낸 모든 음식을 먼저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이 말렸으나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하, 제가 전하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전, 그대까지 몸을 상하면 어찌하려는 것이오? 전하께서 무사하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인종은 아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아내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인성왕후는 데뷔전에서 보낸 약재를 직접 분석하기 위해 은밀히 외부의 의원을 접촉했습니다. 그 의원은 한참을 약재를 살펴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이 약재에는 부자와 바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부자는 독성이 강한 약재로 적절히 사용하면 기력을 보충하나 과하면 심장을 상하게 합니다. 바나는 담을 제거하는 약재이나 부자와 함께 쓰면 독성이 증폭됩니다. 이 둘을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오장육부가 상하게 됩니다. 인성왕후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독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살인이었습니다. 약재라는 이름으로 효심이라는 명목으로 서서히 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인종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인종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쓰게 웃었습니다. 중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소. 전하, 그럼 왜? 대비 마마는 나의 어머니요. 내가 어찌 어머니를 의심할 수 있겠소?
그리고 나는 이미 지쳤소. 중전 미안하오. 인성왕후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하께서 포기하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전하, 제발. 인종은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중전, 나는 싸울 힘이 없소. 하나 그대는 살아야 하오. 그대만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오. 인종 원년 1545년 5월, 인종실록 원년 5월 17일. 조에는 주상의 병세가 위중하여 대신들이 밤낮으로 걱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종은 이미 거동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문정왕후는 매일 문안을 왔습니다. 그녀는 인종의 침상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상 아프냐? 내가 특별히 보양식을 준비했다. 먹어보거라. 인종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상, 효도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효도냐? 인성왕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비 마마 주상 전하의 병환이 깊사오니 잠시 음식을 멀리하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문정왕후는 인성왕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중전, 내가 감히 대비의 뜻을 거역하느냐? 내 친정 반남 박씨는 큰 가문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누구 덕분이냐? 인성왕후는 고개를 숙였으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함이 교차했습니다. 문정왕후가 나간 후 인종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전, 미안하오. 내가 그대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인성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하, 저는 괜찮습니다. 하오나 전하, 부디 버티십시오. 제발. 인종 원년 1545년 7월 1일 인종이 승하했습니다. 인종실록 원년 7월 1일 조에는 주상이 강령전에서 승하하시니 재위 9개월 춘추 30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성왕후는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녀의 곡성은 궁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하, 전하.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전하. 그때 문정왕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중전, 이제 그만 일어나라.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인성왕후는 문정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비탄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인종이 승하하기 며칠 전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중전, 내가 떠난 후 그대에게 칼날이 향할 것이요. 하나 절대 죽지 마시오. 살아서 증명이 되어다오.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역사가 언젠가 증명해 줄 것이요. 그때까지 살아있어다오. 인성왕후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비 마마, 제가 3년상을 온전히 치르겠습니다. 문정왕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효부로다. 하나 중전, 명심하거라. 이제 이 궁궐의 주인은 경원대군, 아니 명종이다. 내가 살아남고 싶다면 입을 닫고 살아라. 인성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9개월의 짧은 왕위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역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명종 즉위년 1545년 7월 3일 인종의 빈전이 차려졌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7월 3일 조에는 인종대왕의 빈전에서 대소신료들이 곡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곡소리 뒤에는 이미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인성왕후는 삼배 상복을 입고 남편의 관 앞에서 사흘 밤낮을 꼬박 지새웠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않고 음식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이 염려하며 권했으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서 홀로 가시는데 제가 어찌 편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으나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는 순간 자신에게도 칼날이 향할 것이라는 것을. 과연 그날 밤 문정왕후가 빈전을 찾아왔습니다. 대비가 된 지 불과 9달, 이제 그녀는 대왕 대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경원대군은 12살의 나이로 명종이 되었습니다. 중전. 문정왕후는 인성왕후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대비라 불러야겠구나. 어린 대비. 인성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30살 과부가 된 지 사흘째였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내 친정 반남 박씨와 인종을 따르던 무리들이 경원이. 아니, 명종의 즉위를 못마땅해 한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인성왕후는 고개를 들어 문정왕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사실무근한 소문입니다. 대왕 대비 마마. 소문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는 법이다. 나는 내 친정을 믿을 수 없다. 인성왕후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명종 즉위년 1545년 7월 20일 인종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문정왕후의 칼날이 움직였습니다. 명종실록 즉위년 7월 20일 조에는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이 영모를 도모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님은 대윤의 영수로 인종을 적극 지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관과 유인숙은 모두 인종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이들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명종실록은 이를 국문하니 영모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기록했으나 실제로는 거짓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었습니다. 인성왕후는 궁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문정왕후를 찾아갔으나 대왕 대비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소첩이 아련을 청하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문정왕후는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오빠 윤원영이 서 있었습니다. 대비가 무슨 일로 이리 소란스럽게 구느냐? 인성왕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유님 대감과 유관, 유인숙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그들은 단지 선왕을 충성스럽게 모셨을 뿐입니다. 문정왕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선왕을 모셨다고? 아니다. 그들은 명종의 즉위를 방해하려 했다.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입니까? 그것은 대비가 알 바가 아니다. 대비는 이제 과부의 몸이다.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거라. 인성왕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명종 즉위년 1545년 명종실록 윤 7월 12일 조에는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을 능지처참에 처하고 그 일족을 멸했다는 끔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을사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유님의 목이 베어졌고 유관과 유인숙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비로 전락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인종을 지지했던 수십 명의 신하들이 연루되어 처형되거나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칼날은 인성왕후의 친정으로도 향했습니다. 명종 즉위년 윤 7월 15일 인성왕후의 아버지 박응순과 오빠 박응천이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명종실록은 박응순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고변이 있어 국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인성왕후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대왕 대비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가 피가 날 때까지 조아렸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제발 자비를 베푸소서. 소첩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는 영모와 무관하옵니다. 문정왕후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비, 내 가문이 인종을 부추겨 명종의 즉위를 방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있다. 무슨 증거입니까? 저희 가문은 언제나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증거는 이미 나왔다. 내 오라버니 박응천이 자백했다. 인성왕후는 전신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제발. 그만 물러가거라. 더 이상 내 귀를 괴롭히지 마라. 인성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위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가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명종 즉위년 1545년 8월 3일 박응순과 박응천은 처형을 면했으나 혹독한 형벌을 받고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명종실록 8월 3일 조에는 박응순을 함경도로, 박응천을 제주도로 유배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성왕후는 아버지와 오빠를 마지막으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몰래 압송되었고 그녀는 궁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것은 단 한 통의 편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응순이 유배지로 떠나기 전 몰래 보낸 편지였습니다. 딸아, 내 잘못이 아니다. 우리 가문이 내게 짐이 되어 미안하구나.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가문의 명예는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부디 살아다오. 인성왕후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명종 원년 1546년 1월 새해가 밝았으나 인성왕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을사사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매일같이 누군가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명종실록 원년 1월 조에는 사화로 인해 사망하거나 유배된 자가 100여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정왕후는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습니다. 어린 명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모든 권력은 문정왕후와 그녀의 오빠 윤원형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정왕후가 인성왕후를 불렀습니다. 인성왕후는 조심스럽게 대왕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듣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대비. 문정왕후는 인성왕후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친정이 반역을 도모한 일로 너 역시 패비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인성왕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으나 목소리만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소첩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내 가문이 역적이 되었는데? 소첩의 가문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다만 선왕을 충성스럽게 모셨을 뿐입니다. 문정왕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운이 좋다. 명종이 어리석게도 내게 정이 있다 하여 내가 패비를 막아주었다. 인성왕후는 고개를 들어 문정왕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아닌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 감사함을 잊지 마라. 그리고 명심하거라. 내가 살아남고 싶다면 입을 닫고 공의전에 조용히 틀어박혀 있어라. 내가 밖으로 나와 떠들어대면 언제든 내 목을 칠 수 있다. 인성왕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정왕후가 자신을 패비시키지 않은 이유는 자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살려둠으로써 언제든 위협할 수 있는 인질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인성왕후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명종 원년 1546년 2월 인성왕후는 공의전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공의전은 경복궁 북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전각으로
역대 대비들이 은거하던 곳이었습니다. 명종실록 원년 2월 7일 조에는 인성왕후가 공의전으로 이어했다는 간단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공의전은 화려한 대왕 대비전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좁은 마당에는 늙은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전각은 단출했습니다. 그러나 인성왕후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문정왕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홀로 슬픔을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의전에 도착한 첫날 밤 남편 인종의 위패를 모신 작은 제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하, 제가 전하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증명이 되어달라고 하셨지요. 전하, 소첩은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전하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복수가 아닌 증명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문정왕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종의 정당성을 역사에 새기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인성왕후는 작은 공책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명종 원년 2월 7일. 소첩이 공의전에 들어왔다. 선왕 인종께서는 억울하게 승하셨고 소첩의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유배되었다.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언젠가 역사가 이를 바로잡을 날이 올 것이다. 그녀는 이 기록을 평생 이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30년 후 역사를 바꾸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명종 원년 1546년 3월 봄이 왔습니다. 공의전에 늙은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인성왕후는 그 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매화가 피었습니다. 전하께서 좋아하시던 꽃이지요.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9개월의 짧은 왕위,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고 이제 남은 것은 인내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화꽃을 꺾어 인종의 위패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전하, 소첩은 끝까지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것이 소첩이 전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지옥의 문은 열렸으나 인성왕후는 그 지옥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발톱을 숨기고 30년의 긴 기다림을 시작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역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성왕후가 공의전에 들어온 지 3년째, 그녀는 이제 33세 나이가 되었습니다. 명종실록 3년 9월 15일 조에는 인성대비가 공의전에서 조용히 지내며 불경을 읽는다는 짧은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인성왕후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인종의 위패 앞에 차를 올리고 낮에는 불경과 유교 경전을 읽었으며 저녁에는 공의전 후원의 매화나무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온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작은 공책에 궁중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문정왕후가 어떤 신하를 만났는지, 윤원영이 어떤 정책을 밀어붙였는지, 명종이 얼마나 무력한지. 그녀는 궁궐의 유령처럼 존재하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습니다. 명종 3년 9월 15일. 대왕 대비 문정왕후가 윤원형과 함께 내전에서 밀담을 나누었다. 이조판서 인선을 두고 논의하는 듯 했다. 명종은 대전에서 경연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권력은 오직 대왕 대비전에만 있다. 그녀의 기록은 건조했으나 정확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적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역사의 증거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문정왕후가 예고 없이 공의전을 찾아왔습니다. 인성왕후는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어찌 이곳까지.
문정왕후는 공의전의 초라한 마당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냐? 참으로 초라하구나. 한때 중전이었던 내가 이런 곳에서 지내다니. 인성왕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소첩에게는 과분한 곳이옵니다. 그래, 과분하지. 내 친정이 역적이 되었는데 아직 대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정왕후는 인성왕후의 방으로 들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불경과 소학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인종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느냐? 선왕에 대한 그리움은 신첩의 본분이옵니다. 문정왕후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본분이지. 그 본분만 지키고 살 거라.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문정왕후가 떠난 후 인성왕후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기록 공책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문정왕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 공책을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명종 10년 1555년 봄 10년이 흘렀습니다. 인성왕후는 이제 40살이 되었고 명종은 22살의 청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은 문정왕후의 손에 있었습니다. 명종실록 10년 3월 8일 조에는 윤원영이 정치를 전횡하여 뇌물을 받고 인사를 농단한다는 상소가 올라왔으나 대왕 대비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원영의 부패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는 관직을 돈으로 팔았고 자신을 비판하는 신하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명종은 이를 알면서도 어머니인 대왕 대비 문정왕후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인성왕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명종이 공의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성왕후에게 예를 갖춰 절을 올렸습니다. 대비 마마 문안 여쭙습니다. 인성왕후는 명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종의 이복동생이었고 문정왕후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이 소년을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빼앗아간 자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명종 역시 희생자라는 것을, 어머니의 야망에 짓눌린 무력한 왕이라는 것을. 주상,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명종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비 마마 형님, 인종 대왕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성왕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현명하고 자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학문을 좋아하셨지요.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형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승하하셨을 때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주상께서는 잘못이 없으십니다. 명종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비 마마, 저는 왕이지만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저는 무능한 왕입니다. 인성왕후는 명종의 눈에서 진심 어린 고뇌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주상 때가 되면 주상께서도 친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하십시오. 명종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인성왕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록했습니다. 명종 10년 3월 8일. 명종이 공의전을 찾아왔다. 그의 눈에서 고뇌를 보았다. 그 역시 문정왕후의 희생자다. 권력은 사람을 망친다. 명종 20년 1565년 여름 20년이 흘렀습니다. 인성왕후는 이제 50세가 되었고 문정왕후는 68배 노인이 되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4월 6일 조에는 대왕 대비 문정왕후의 건강이 악화되어 약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권력은 여전했으나 그녀의 몸은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원영 역시 늙어가고 있었고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정왕후가 다시 공의전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걸어서가 아니라 가마를 타고 왔습니다. 그녀는 인성왕후 앞에 앉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대비. 문정왕후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인성왕후는 조용히 차를 따라 올렸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만수무강 하시옵소서. 문정왕후는 차를 마시며 쓰게 웃었습니다. 만수무강? 그런 것은 없다. 누구나 죽는다. 인종도 죽었고 나도 곧 죽을 것이다. 인성왕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정왕후는 인성왕후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는 참 끈질기구나. 20년을 공의전에 틀어박혀 살면서도 죽지 않았다. 살아있는 것이 신첩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 무슨 의무? 선왕의 명을 받들어 살아남는 것이 신첩의 의무입니다. 문정왕후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인종이 무슨 명을 내렸느냐? 살아서 증명이 되라는 명이었습니다. 문정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명?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인종을 죽였다는 것을? 증거도 없으면서. 인성왕후는 처음으로 문정왕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대왕 대비 마마. 문정왕후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영원히 공의전에 갇혀 살 것이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인성왕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신첩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명종 20년 1565년 4월 6일 명종실록 20년 4월 6일 조에는 대왕 대비 문정왕후가 대왕 대비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68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정왕후가 죽었습니다. 3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여인이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은 곡소리로 가득 찼으나 그 곡소리 속에는 안도의 숨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인성왕후는 예를 갖춰 대왕 대비전으로 가서 문정왕후의 빈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이제 편히 쉬소서.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순간 문정왕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오직 죽은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왕 대비 마마 선왕 인종께서는 마마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마마를 어머니라 부르며 효를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마마께서는 그 효심을 이용하여 그분을 죽음으로 몰았지요. 그러나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었는지를. 인성왕후는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의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명종 20년 1565년 5월 문정왕후의 장례가 끝난 후 조정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실록 20년 5월 조에는 윤원영이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그녀가 쌓아올린 권력의 탑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원영은 결국 유배되었고 그를 따르던 소윤 세력도 하나둘 제거되었습니다. 명종은 비로소 친정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미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았던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인성왕후는 이 모든 변화를 공의전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기록 공책을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종 20년 5월 15일 문정왕후가 승하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선왕 인종께서 승하신 지도 20년이 지났다. 신첩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켜보았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악은 스스로 무너진다. 이제 신첩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러나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선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녀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의전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봄마다 꽃을 피웠고 겨울마다 견뎌냈습니다. 인성왕후는 그 나무처럼 살아왔습니다.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꺾이지 않고 견디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종 22년 1567년 여름, 명종실록 22년 6월 28일 조에는 주상이 경복궁에서 승하하시니 제위 22년 춘추 34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명종이 젊은 나이에 승하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고 왕위는 방계인 하성 군선조에게 넘어갔습니다. 인성왕후는 명종의 빈전에 절을 올리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상, 이제 편히 쉬소서. 주상께서도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부디 저승에서는 평안하소서.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문정왕후도 명종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조선의 왕은 선조이고 그녀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목소리를 낼 때가 왔습니다. 박 PD의 잔잔한 역사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 주제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선조 즉위년 1567년 7월 하성군 균선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선조실록 즉위년 7월 3일 조에는 하성군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즉위하니 춘추 16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는 중종의 손자이자 덕흥대원군의 아들로 명종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학문에 밝고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문정왕후의 피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성왕후는 선조의 즉위식에 참석했습니다. 52세의 그녀는 이제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즉위 후 가장 먼저 인성왕후를 찾아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왕대비 마마 소신이 감히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인성왕후는 어린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상, 일어나십시오. 주상께서는 정당하게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선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왕대비 마마 소신은 인종대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선왕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성왕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상, 인종대왕께서는 현명하고 자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학문을 좋아하셨으며 무엇보다 효심이 지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효심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선왕께서는 효를 다하시려다 억울하게 승하하셨습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왕대비 마마 소신이 선왕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인성왕후는 선조의 진심을 확인하고는 30년간 간직해온 기록들을 꺼낼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조 원년 1568년 2월 선조실록 원년 2월 15일 조에는 주상이 인종대왕의 묘호를 높이고 능을 확장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는 즉위 후 가장 먼저 인종의 명예 회복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을 모아놓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인종대왕께서는 불과 9개월 재위하셨으나 그분의 덕은 심오했다. 그러나 선왕의 업적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능 또한 너무 소박하다. 이는 마땅치 않다. 좌의정 이준경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주상 전하 신 등도 인종대왕의 성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당시 을사사화로 많은 기록이 소실되었고 진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에 대왕대비 마마를 모셔야 한다. 대왕대비 마마야말로 선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분이시다.
인성왕후가 편전에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일어나 예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의전 밖으로 나와 대전에 섰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인종 대왕에 대해 증언해 주시옵소서. 인성왕후는 준비해온 공책을 꺼냈습니다. 30년간 기록한 낡고 바랜 공책이었습니다. 주상 신첩이 30년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선왕의 치세와 그분이 겪으신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선조는 그 공책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공책에는 인종이 문정왕후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 의심스러운 약제들, 9개월간의 고통스러운 투병,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다하려 했던 인종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주상 신첩은 30년간 거짓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적었을 뿐입니다. 선조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인종 대왕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 그분은 효를 다하시려다 고통받으셨다. 이는 역사에 바로 기록되어야 한다. 선조 2년 1569년 4월 선조실록 2년 4월 8일 조에는 인종 대왕의 능을 확장하고 성무를 더하며 능호를 효롱이라 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는 인종의 능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능의 규모를 확장하고 성무를 추가했으며 능 이름을 효릉이라 명명했습니다. 효자를 쓴 것은 인종이 효를 다하다 승하했음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성왕후는 효릉을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남편의 무덤 앞에 선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소첩이 늦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전하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효릉 주변의 소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인종의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인성왕후는 가지고 온 공책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전하, 이것이 소첩이 30년간 써온 기록입니다. 전하께서 살아서 증명이 되라고 하셨지요. 소첩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나 역사는 전하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녀는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선조 3년 1570년 8월 선조실록 3년 8월 12일 조에는 을사사화로 억울하게 죽은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자손들을 벼슬에 등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조는 인성왕후의 증언을 바탕으로 을사사화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영모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이었음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많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인성왕후는 편전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님 대감, 유관 대감, 유인숙 대감,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모든 분들, 부디 저승에서 편히 쉬소서.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인성왕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 30년을 견디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마마께서는 역사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인성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상 신첩은 단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진실을 밝힌 것은 주상의 용기입니다. 선조 5년 1572년 가을 인성왕후의 친정 가문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선조실록 5년 9월 20일 조에는 박응순과 박응천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관작을 회복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박응순은 이미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으나 선조는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고 예로서 장례를 치르게 했습니다. 박응천은 제주도에서 돌아와 인성왕후를 찾아왔습니다. 누님, 박응천은 공의전에 들어서자마자 누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2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오라버니 일어나세요. 인성왕후는 오빠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누님 제가 무능해서 누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라버니. 우리 모두 희생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응천은 누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누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하거라.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인성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도 모두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선조 8년 1575년 봄 선조실록 8년 3월 2일 조에는 대왕 대비 인성왕후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성왕후는 이제 60살이 되었습니다. 30년을 공의전에서 보낸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이들이 약을 권했으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선조가 문병을 왔습니다. 그는 인성왕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께서는 회복하셔야 합니다. 인성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상 신첩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상께서 인종대왕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신첩은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주상 신첩이 마지막으로 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마마. 신첩을 선왕 곁에 묻어주소서. 효릉에 함께 묻어주소서. 선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마. 선조 8년 1575년 4월 5일 선조실록 8년 4월 5일 조에는 대왕 대비 인성왕후가 공의전에서 승하하시니 춘추 60세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인성왕후는 봄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선조는 인성왕후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인종 곁에 효릉에 함께 묻었습니다. 효릉의 봉분이 2개가 되었습니다. 인종과 인성왕후가 나란히 누운 쌍능이 되었습니다. 선조실록 8년 4월 20일 조에는 인성왕후를 효릉에 합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례식 날 선조는 효릉 앞에서 제문을 읽었습니다. 대왕 대비 인성왕후께서는 30년을 견디셨습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왕후께서는 인종대왕 곁에서 영원히 쉬실 것입니다. 두 분의 사랑과 인내는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오늘날에도 효릉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이 능은 인종과 인성왕후가 함께 잠든 곳입니다. 능 앞에는 비석이 서 있고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종대왕 효릉 인성왕후 부좌. 두 사람은 30년을 떨어져 있었으나 결국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9개월의 짧은 왕위, 30년의 긴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해. 인성왕후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 살아서 증명이 되라는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그리고 시간으로. 효릉의 소나무들은 오늘도 바람에 흔들리며 노래합니다. 그것은 마치 인종과 인성왕후가 나누는 대화 같습니다. 전하, 이제야 당신 곁에 눕습니다. 그대 오래 기다렸소. 고생이 많았소. 아니에요, 전하. 우리가 살아낸 시간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봄이 되면 효릉에는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꽃들은 400년 전 공의전의 매화꽃처럼 고독했지만 아름다웠던 한 여인의 삶을 기억합니다. 인성왕후. 그녀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으나 동시에 역사의 승리자였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진실을 지키며
끝까지 사랑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공의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공손하고 아름다운 전각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도 품위를 지킨 여인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